자, 이제 14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4번. 부동산 조세죠. 부동산 조세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1번에 임대인의 공급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이에요. 완전 비탄력적이면은 완전 비탄력적인 쪽이 다 부담이죠. 근데 임차인이 전액 부담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고요. 다음에 2번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그냥 탄력적이라고 돼 있잖아요. 수요가 탄력적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수탄이 1보다 크다라는 의미예요. 수탄이 1보다 크다 이거 가지고는 공탄의 크기를 알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공탄의 크기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누가 더 많이 부담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2번이 틀린 거고요. 그리고 3번을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번. 그죠? 조세부가시 공급 곡선이 비탄력적일수록 수량 변화가 적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적은 거예요. 이게 수량 변화가 적다는 게. 그래서 자원 배분 왜곡이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2번은 3번은 맞는 말이에요. 다음에 임대주택 공급의 탄력성이 수요의 탄력성보다 탄력적이면 했어요. 그럼 누가 더 탄력적이라는 얘기예요? 공탄이 더 탄력적이라는 얘기잖아요. 이러면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다고요. 공급자가 덜 부담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요. 근데 이제 임대인이 상대적으로 많이 부담한다 이렇게 해서 틀린 거죠. 다음에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조세부과는 수요를 증가시키지만 공급은 감소하는 요인으로 정한다. 이게 둘 다 감소죠. 둘 다 감소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정답 3번이고. 자, 아무튼 자 보세요. 좀 앞에 함정이 있을지라도 이 말이에요. 앞에 함정이 있을지라도 어떤 게 정답이 확실한 듯 보여도요. 뒤에 있는 문장을 빠른 속도로라도 읽어야 돼요. 아예 뒤에 거를 안 읽으면은 굉장히 이제 낭패를 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 속도가 아마 느릴 거예요. 완벽하게 돼 있지 않으면은. 저도 마찬가지. 이 속도가 느린 거는 내용이 머릿속에 확실하게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은 어차피 40문제를 다 못 푼다면 차라리 버릴 거는 아예 버려버리고 푸는 문제를 정확하게 푸는 게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봐서 계산 문제 같은 거 좀 어렵다 싶으면 아예 제껴버리고요. 차라리 할 만한 문제를 또 확실하게 푸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읽으면은 이거는 전부 다 틀리게 될 가능성이 많죠. 다 제대로 못 읽게 되니까. 그래서 그리고 문장을 읽을 때 키워드를 자꾸 생각해요. 키워드 위주로 봐야 문장을 다 자세히 읽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핵심되는 어들 있잖아요. 핵심어. 그것들 위주로 읽으면은 속도를 많이 높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15번이고요. 15번에 부동산 수요와 공급의 변화 요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이건 뭐 너무 쉽잖아요. 가격 변화에 따른 공급량 변화는 이거는 점의 이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의 소득 수준이 증가하면 수요는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 이게 일반적이다라는 말을 쓴 이유가 뭐겠어요? 열등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장래 가격이 상승할 것이 예상되면 수요는 증가하게 된다. 수요자들은 가격 상승할 것이 예상되면 수요 증가시키죠. 근데 4번에 가격 하락이 예상되면 가격이 하락하기 전에 미리 판매하려 함으로 금기의 공급이 증가한다. 맞죠? 다음에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할 때 재화의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감소한다. 이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죠. 이거는 반비례라는 게 수요 법칙을 말하는 겁니다. 5번. 정답은 1번이었고요. 다음에 16번은 이제 임대료 규제잖아요. 임대료 규제는 뭐 워낙 중요하다고 많이 말씀을 드려서 이 정도는 이제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임대료 규제하면은 머릿속에 이게 떠올라야 되죠. 이렇게 이 그림을 그리시라고 이렇게. 항상 정책론은 항상 여기서부터 출발하죠. 여기서 임대료 규제를 하든 임대료 보조를 하든 단기 장기 이렇게 해서
조세를 부과해도 여기서 조세 부과하면은 공급 곡선이 위로 올라가서 조세 부과하는 반영을 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임대료를 규제하게 되면은 그 규제하는 선이 이제 위에는 아무 효과가 없는 거고요. 아래 이렇게 긋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공급량이 어떻게 해요? 줄고 수요량은 늘잖아요.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흐를수록 공급량은 많이 줄어들고 시간이 흐를수록 수요량은 많이 늘어나서 시간이 흐를수록 초과수의 크기는 점점 커지는 거죠. 이게 초과수의 크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비탄력적, 장기적으로는 탄력적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단기에는 수량 변화가 적고 장기에는 수량 변화가 많으니까. 그래서 지금 1번에 보시면은 일단 임대료 상황이 낮으면 효과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럼 단기보다 장기적으로 공급이 더 많이 감소한다고요. 시간이 흐를수록. 맞죠? 그 다음에 2번에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높을 경우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 다음에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낮을 경우 단기보다 장기적으로 수요가 더 많이 증가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낮을 경우 임차인들의 주거 이동이 활발해진다. 이 임차인들의 주거 이동이 활발해지기 위해서는 집을 구하기가 더 쉬워야 돼요. 근데 임대료를 규제하면 절대로 집을 구하기가 더 쉬워질 리가 없습니다. 집을 구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공급은 줄어들고 수요는 늘어나니까.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낮을 경우 임대시장에 이중 가격이 발생할 수 있죠. 이거는 이제 임차인들이 웃돈을 얹어주고서라도 집을 얻으려고 합니다. 주택은 요거밖에 없는데 찾는 사람이 이렇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이 나오면 더 웃돈을 얹어주고서라도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격을 지불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중 임대료가 형성이 된다. 이렇게. 다음에 그 밑에 이제 계산 문제는 문제 읽는데 시간이 걸릴 뿐이고요. 사실은 쉬운 문제죠. 지금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각각의 수요 함수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은 A는 100-4P고 이 사람은 200-P인가요? 그럼 두 개 더 하면 되는 거죠. 그냥 시장 수요는 그냥 두 개 더 하면 돼요. 거기 괄호 속에 단 이 재화는 민간 제이며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출제 오류를 피하기 위한 문장일 뿐이고요. 여기에 요렇게 더하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죠. 더하면은 이제 시장 수요량을 이렇게 QM으로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암산으로도 되는 거 암산. 300-5P 끝이죠. 두 개 더 하고 두 개 더 하면. 그래서 이건 정답이 3번인가요? 네, 3번이고요. 다음에 18번은 이거 틀렸다면 이거 이제 실수하셨겠죠. 다들 이렇게 실수라고 하는데 사실 그게 실력일 수도 있어요. 실수가 반복되면 그거는 실력이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일단 1번에 개별 자산 간 수익률의 움직임에 대한 변화 방향 및 변화의 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상관계수가 활용되고 있다. 맞죠? 변화 방향이 같으면은 양수가 되고요. 변화 방향이 반대면은 음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강도라는 거, 유사한 정도의 강도. 그러니까 1에 가까울수록 비슷하죠. 근데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또 상반된 정도가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유사한 정도가 강하고 이쪽은 상반된 정도가 강한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로 갈수록 효과가 높고 1로 갈수록 효과가 낮아지는 거죠. 다음에 2번은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 의하면 동일한 위험의 포트폴리오 중에서 수익률이 높은 포트폴리오가 수익률이 낮은 포트폴리오를 지배한다. 맞죠? 똑같은 위험이라면 그렇죠. 똑같은 수익이라면 위험이 낮은 놈이 지배하는 거고요. 다음에 두 투자안의 수익률이 완전한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경우 자산 구성 비율을 조정하면 비체계적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그렇죠? 이 마이너스 1일 때죠. 이때는 비체계적 위험을 뭐까지 줄일 수 있다? 0까지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이때는 아무 효과가
없는 거고요. 상관계수가 이럴 때는 아무 효과 없다. 상관계수 0일 때 상당한 효과가 있다 그랬죠. 예,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다음에 두 가지 투자 대안 중 하나의 투자 대안의 수익률과 위험이 모두 높은 경우 평균 분산 원리에 오류가 발생한다. 그렇죠? 아까 13번 문제였나요? 그 13번 문제에 A와 B가 그런 관계에 있는 거죠. A와 B가 A가 저 위험, 저 수익 상품이라고 했었잖아요. 13번에. 그게 바로 A와 B 사이에서는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평균 분산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다음에 다시 18번에 5번은 평균 분산 원리에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기대 수익률 단위당 위험의 정도를 나타내는 상관계수가 아니고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변이계수를 했죠. 변이계수. 변이계수를 기준으로 투자안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이제 실수하면 안 되고요. 다음에 19번은 자, 요거는 이제 요구 수익률과 관련되는 거예요.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 더하기 위험 할증률 더하기 예상 인플레이율. 이제 인플레가 반영이 되면은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금융 세상, 우리가 사는 금융 세상에서는 명목 세상에 산다 그랬어요. 실질 세상에 산다 그랬어요. 명목 세상에 산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찰하는 이자율은 다 뭐가 원칙이에요? 명목 이자율이 원칙이에요. 예,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에다가 뭘 더하는 거예요? 인플레이율을 더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 여기 다 반영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기형 금리가 2% 안 된다라고 할 때 그 2% 안에도 뭐가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인플레가 반영 다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19번을 보시면은 자본시장에서 이자율이 연 3%로 결정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소리는 그게 뭐가 반영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이제 다 인플레가 반영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인플레 언급이 없어도. 그리고 자, 그러면 이제 내가 돈이 있는데 이 돈을 자본시장에 투자를 하면은 1년에 몇 퍼센트 정도는 벌 수 있다는 얘기예요. 3% 정도는 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본시장에 투자하면. 근데 부동산 투자자들이 부동산의 위험과 유동성 제약에 대해 연 4%의 수익률 프리미엄을 요구한다고 하자 했어요. 자, 이 할증률을 지난번에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영어로? 이 할증률을 프리미엄이라 한다, 안 했나요? 프리미엄. 이게 더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것보다 부동산 시장에 투자하면은 유동성도 낮고요. 현금화하기 어려우니까. 그리고 위험도 있어요. 자, 거기에 대해서 4%의 프리미엄을 요구한다면 부동산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요구 수익률이 몇 프로란 얘기예요? 요구 수익률은 7%란 얘기예요. 예, 요거 합쳐서 3%고요. 그 뜻입니다. 요 합쳐서 3%고 여기가 4%고. 그래서 요구 수익률은 7%예요. 그러니까 7%는 돼야 만족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하면 항상 이득이 몇 가지 이득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본 이득도 있고 소득 이득도 있다 그러지 않았나요? 이 두 개 합해서 몇 프로는 만족이 돼야 된다고요? 7%가 만족이 돼야 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런데 자, 그 두 번째 문장이 세금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때 매년 2%씩 가격이 상승하는 부동산이라고 했어요. 예, 자본이득이 2%씩 발생하고 있다면 소득이익에서는 몇 퍼센트 이상이 돼야 돼요? 5% 이상이 돼야 7%를 만족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정답은 5%가 되는 거죠. 사실 이런 거는 개념을 알게 되면은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예, 다음에 20번도 쉬운 문제죠. 20번은 순영업 소득을 계산하는 거잖아요. 순영업 소득 계산은 대체로 쉽잖아요. 여기 이제 가유순 하는 거 아니에요. 가유순. 순까지만 오면 되잖아요. 자, 여기서 건축 면적이 2000이고요. 근데 이게 그 연면적 2000인데 이만큼을 다 임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유효 임대 면적 비율이 80%면은 여기 이제 곱하기 0.8 해야 요만큼이 이제 임대할 수 있는 면적이에요. 이게 다 100% 임대됐을 때 가능총 소득 아니에요. 그러면은 제곱미터당 6,000원을 곱해야 되고요. 여기 가능총 소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유효로 내려오려면 뭐를 반영을 해야 돼요? 공실이나 기타 소득을 반영해야 되는데 기타 소득은 언급이 없으니까 공실률만 고려하면 되죠. 이게 이제 10%를 공실률 고려하라는 얘기는 곱하기 0.9를 하라는 얘기하고 같죠. 그럼 곱하기 0.9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순영업소득 하면 이제 경비를 빼야 되는데 경비가 뭐의 35%예요? 유효. 우리 시험에는 이렇게 유효가 많이 나왔어요. 영업 경비 비율을 얘기할 때. 그러니까 가능총소득 기준으로 하면 달리 계산해야 돼요. 가능총소득의 35%하면 이 금액의 35%를 계산해서 빼야 돼요. 근데 유효총소득의 몇 퍼센트 하면은 바로 여기다 뭘 곱하면 돼요? 0.65를 곱하면 돼요. 그러니까 훨씬 쉬워요. 유효총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문제도 또 쉽습니다. 이거 곱하기 하면 되는 거죠. 이거 곱하기 하면 2 곱하기 65 하면은 130, 13이죠. 13 곱하기 8 곱하기 6 곱하기 9 6, 9, 5, 14 4, 8, 2, 32 2, 3은 6 끝이 6이죠. 전부 다 6이네. 이러면 다 해야죠 이제. 이러면 다 해야 돼. 왜 여기는 다 6으로 해놨을까 제가. 아무튼 이 끝자리만 알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이 5를 제일 먼저 없애는 게 요령이에요. 5는 짝수하고 곱하면 항상 5는 없어져 버리니까 13이 돼버리죠. 13 곱하기 8 곱하기 6 곱하기 9 이렇게 하면은 아마 5, 6, 1, 6 나올 거예요. 그죠? 배열 순서만 맞으면 되는 거니까. 이거 동그라미 다 두드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곱으로만 돼 있을 때는, 곱이나 나누기로만 돼 있을 때는 0점 몇 0 두드릴 필요 없이 그냥 숫자로만 계산하면 다 돼요. 자, 아무튼 정답은 2번이고요. 다음 이제 21번은 좀 난이도가 높죠. 조금 이제 높은 내용이 있고, 자, 여기서도 아마 함정에 폭 빠졌을 가능성이 많아요. 일단 1번 내부 수익률. 자, 요거나 5번 지문을 틀리면 안 되죠. 내부 수익률이란 투자에 대한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같도록 하는 할인율. 맞나요? 이게 내부 수익률의 뜻이 뭐예요? 물으면은 수년가가 0이 되게 하는 할인율, 수익성 지수가 1이 되게 하는 할인율, 유입현가와 유출현가가 같도록 하는 할인율, 이렇게 대답해야 되잖아요. 맞나요? 자, 이렇게 해서 1번과 5번은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번엔 내부 수익률은 복수의 해가 산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투자안은 투자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할 수 있다. 자, 이거 맞는 말이에요. 이게 복수의 해 문제가 아직 실전에서는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는데 이게 내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하고 비교해서 이게 크거나 같으면 채택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똑같은 시기인데 같은 시기에서 내부 수익률이 계산이 두 개가 됐을 때 하나는 0.15 하나는 0.05 근데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0.1이에요. 같은 시기인데 이렇게 두 개가 나온 거죠. 이럴 때는 0.15라면은 채택을 하는 것이고 0.05라면은 기각을 해야 돼요. 근데 똑같은 시기에서 두 개가 나왔어요. 해가. 그러면 얘를 믿어야 될지 판단을 못하는 거죠. 이게 바로 내부 수익률법의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이게 복수해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이제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2번은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2번은 어렵죠, 지금 표현이. 앞에 거는 맞아요. 앞에 거는 이제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복수의 문제가 있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그럴 때에는 그 콤마 뒷부분 이 경우 그 투자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3번에 적용되는 할인율이 커짐에 따라, 자, 적용되는 할인율이 커진다는 게 뭔 뜻이에요? 많이 할인한다는 얘기죠. 많이 할인하면은 현재 가치가 어떻게 돼요? 점점 작아지게 되죠. 자, 작아지게 되는데 유입현가와 유출현가가 0이 되게 하는 할인율이 내부 수익률이다. 아까 뭐가 0이 되도록 하는 거라 그랬어요? 순현가가 0이 되도록 하는 거지
얘네들은 같도록 하는 거예요. 유의평가와 유출평가가 같도록 하는 할인율이 내부 수익률이지 요 둘 다 0이 되게 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속았죠? 혹시 안 속으셨어요? 이런 대목에서는 좀 속아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다른 게 다 쉬운데 좀 어려운 거는 또 틀려주고, 어려운 거 틀리고 쉬운 거 틀리고 다 틀리면은 안 되잖아요. 다 맞춰도 또 좀 출제한 사람이 면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좀 틀려주셔야지. 자, 아무튼 3번 틀렸고요. 근데 3번을 안 찍었으면 뭘 찍었대요? 2번이나 4번 찍었겠죠. 1번, 5번은 찍을 리가 없을 거고. 그래서 4번은 보세요. 4번. 자, 4번은 지난번에 이거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이 똑같은 1억이 투자가 되더라도 1억이 나가는데 A와 B가 각각 6개월 뒤에 7천만 원 들어오는 거 하고요. 여기 5천만 원 들어오는 거 하고 여기 5천만 원, 여기 7천만 원. 어떤 게 더 좋은 거라 그랬어요? A가 더 좋은 거라 그랬죠. 근데 이게 회계적으로 얘기할 때는 1년을 회계기간으로 봐요. 회계기간 1년. 그럼 1년으로 보면은 이게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오는 돈이 이렇게 이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1년 동안 1억 2천 들어오는 건 똑같거든요. 그러면 회계적 이익률이라고 할 때는 똑같이 몇 프로예요? 똑같이 20%예요. 이것도 20%. 회계적 이익률이 똑같이 20%예요. 그러면 얘는 화폐 시가가치를 고려하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거예요. 근데 화폐 시가가치를 고려한다는 거는 이자 따지는 거예요. 이자. 이거 2천만 원 6개월 먼저 들어온 거 이자 따지면 이게 더 좋잖아요. 이건 뭘 고려하는 거예요? 화폐 시간가치를 고려하는 거라고요. 고려할 때는 누가 더 좋은 거예요? A가 더 좋은 거죠. 그러면 순순히 하는 거는 화폐 시간가치 고려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고려하는 거죠. 그러면 A와 B의 순형가 따지면 누가 더 크단 말이에요? A가 더 크다는 얘기 아닌가요? 이 순순에 따지면 다 누가 더 큰 거예요? A가 더 큰 거예요. A가. 그 소리는 초기에 현금 유입이 많은 게 더 크다고 이게. 초기에 현금 유입이 많은 게. 후기에 현금 유입이 많은 거는 더 낫다고요. 맞나요? 그래서 지금 그게 지금 후기에 사업기간 초기에 현금 유입이 많은 대안보다 후기에 현금 유입이 많은 대안의 내부 수익률이 낮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자, 다음은 이제 22번인데, 자, 22번은 자신의 주택을 담보하여 노후 생활자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역연금 저당으로 생활자금을 대출받고자 한다. 자, 이게 역저당 하는 거죠. 주택연금입니다. 만약 10년 후 예상되는 주택 처분 가격을 기준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저당 대부액이 3억 원, 저당 기간이 10년, 이자율이 연 12%라면 매월 일정하게 얼마씩을 지급받게 되겠는가? 이렇게 얼마씩을. 그게 지금 3억이 언제적 3억이에요? 10년 후 예상되는 주택 처분 가격을 기준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저당 대부액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나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들어가면 이거 금액 나온다고. 그 금액을 계산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제 거기는 다 이제, 계산식이 입력이 다 돼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지금 현재 집값을 집어넣으면 다 나와요. 현재 집값을 집어넣으면 다 나오도록 이미 계산식이 다 돼 있어요. 그 계산을 식을 만들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지금 현재 집값이 얼마 있으면은, 이것이 이때 얼마가 될지를 먼저 예측을 해야 돼요. 매년 몇 %씩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정했어요. 그래서 어때? 처음에는 이게 높았거든요. 처음에 이거 가입한 사람은 혜택을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주택 가격이 연 3%씩 올라간다고 했었거든요. 예전에. 근데 연 3%씩 올라가기가 어려워요. 경제 성장률이 3%가 안 되잖아요. 항상 이 경제 성장률을 기준으로 잡으면 돼요. 경제 성장률이 우리나라가 2.5%다. 이러면은
별로 안 좋아요. 보통 한 3%에서 이렇게 기준으로 잡거든요. 3% 정도는 돼야 보통 수준을 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3%가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이게 별로 경제가 좀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아무튼 그 이제 경제 성장률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3%가 됐든 몇 프로가 됐든 우리나라의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봐야 되니까 우리는 그러면 현재 2점 몇 프로라면은 3% 못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평균치라는 것을 주의를 하셔야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는 경제 성장률에 하면은 이제 되는데 이 세종시라든가 좀 새로 개발되는 지역들은 아무래도 평균치보다는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좀 낙후되어 있는 지역은 평균치보다는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따로 그 지역을 분석해야 되는 거죠.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아무튼 간에 지금 거기서는 2점 몇 프로로 이렇게 해놨어요. 평균적인 수출을 할 수밖에 없죠. 거기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그렇게 해서 이 집값을 계산을 하고 이때 여기에다가 대부비율을 적용하는 거죠. 여기에다 대부비율을 적용해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예를 들어 3억 이렇게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하고서는 요거를 지금 매달 나누어서 대출받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푼돈을 계산하는 거예요. 언제 돈을 기준으로? 미래 돈을 기준으로.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감채기금 계수가 필요해요. 자, 근데 제가 지문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다면 6번도 있고 7번도 있고 막 이렇다면은 그러면 이제 수험생들은 기겁을 하시겠지만 육지선다, 칠지선다 이렇게 되면은 오지선다가 아니고 뭐를 더 넣고 싶었었는가 하면은 감채기금 계수를 하나 더 넣어서 여기에 12% 10년을 더 넣고 싶었어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이걸로 해야 될까요? 1% 120개월로 해야 될까요? 거기 문제에서 매월이라고 돼 있으면은 이쪽으로 가야 돼요. 매년으로 가면 이렇게 가야 돼요. 출제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사실 난이도를 이렇게 올릴 때는 이것까지 봐야 돼요. 사실 정확하게. 혹시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미리 백신을 드리는 거예요. 백신을. 이걸 정확하게 따지면은 연인지 월인지도 따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지금 여기는 매월로 돼 있기 때문에 120개월 그냥 전부 다 그냥 1% 120개월만 해놨지만 그렇게 12% 10년 이렇게 하고 이제 구별을 해야 돼요. 자, 아무튼 그래서 정답은 이제 2번이고요. 또 이걸 어떤 식으로 질문할 수가 있는가 하면은 거기 곱하기를 안 하고요. 나누기로 출제할 수 있거든요. 나누기로 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나누기 연금의 내과계수가 나와야 돼요. 나누기 연금의 내과계수. 아시겠죠? 왜? 역수관계니까 곱하기 감채기금 계수는 나누기 연금의 내과계수 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출제합니다. 그렇게 출제해요. 문장으로는 이미 출제했습니다. 문장으로는. 그러니까 이 감채기금 계수를 곱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 연금의 내과계수로 나누어서 산전 이렇게 문장으로 나왔어요. 계산 문제로 안 나왔을 뿐이에요. 아시겠죠? 핫피싱 같이 있어서 항상 역수관계를 이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6개 다를 알려줄 필요가 없어요. 3개만 알려주면 돼요. 3개만. 3개만 알려주면은 필요한 게 없을 때는 나누기 해서 계산하면 되니까. 뭔데 이제 아시겠죠? 됐나요? 자, 그렇게. 자, 이제 23번입니다. 자, 23번은 뭐 이게 대출 가능 금액 계산이죠. 대출 가능 금액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LTV 기준이고 DTI 기준 이렇게 하는 거하고 LTV와 DSCR 이제 부채 감당률 기준인데 여기서는 DTI 기준이죠. 자, 이렇게 이제 LTV 기준도 있고 DTI 기준도 있는데 여기 LTV 기준은 이제 부동산 가격과 LTV를 주는 거고요. DTI 기준은 대출 받는 사람의 연소득과 이 DTI를 주죠. 그 다음에 뭘 줘요? 저당 상수를 주죠. 여기서는 곱하기하고 여기서는
나누기 하죠. 여기서는 이제 곱하기만 하면 되는 거고요. 자, 근데 문제에서 기존의 대출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 기존 대출 금액을 알려줬을 때에는 다 계산한 후에 마지막에서 빼면 되잖아요. 근데 기존 대출에 따른 부채 상환액을 알려줄 때는 여기서 빼야 된다 그랬죠. 여기서 부채 상환액을 빼야 돼요. 이렇게 계산해야 됩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이 부채 상환액을 저당 상수로 나누어서 기존 대출금을 계산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채 상환액이 1200이다. 부채 상환액이 1200이다. 이걸 0.08로 나누면 저당 상수 0.08로 나누면 이게 1억 5천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기존 대출금이 1억 5천만 원이네. 이렇게 해서 1억 5천만 원을 빼거든요. 이러면은 틀려요. 왜 틀리는가 하면은 지금 여기서 도 빼게 되거든요. 이 기존 대출금은 이쪽 중에 작은 쪽 기준으로 빼잖아요. 근데 여기 이 1200만 원 여기에 해당 사항이 아닐 수가 있어요. 이거는 주택이건 주택 가격의 몇 프로까지 대출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대출받은 돈은 주택담보대출이라는 얘기가 없어요. 토지를 담보로 사업자금 대출받았을 수도 있고, 상가를 담보로 사업자금 대출받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DTI 규제를 하는 취지가 뭐예요? 이 사람이 무엇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든 간에 이 사람이 지금 연소득이 얼마 있는 상황에서 이미 부채 상환을 얼마 하고 있다면은 이 사람의 소득 수준으로는 추가적으로 대출해 주기는 어렵다. 이런 의미에서, 이런 취지에서 제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대출을 이 주택담보대출이라는 전제 조건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만 계산해야 돼요. 여기서만. 이쪽에서 계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빼야 돼요. 여기서. 그리고 실제로 시중에 교재 중에 이렇게 잘못 푼 게 있어요. 교재 중에. 잘못 계산한 게 있어요.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여기서만 빼야 돼요. 여기서만. 그래서 나누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문제는 여기 있는 거잖아요. 사업자금 대출형은 1200. 그래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택 가격이 얼마고요? 6억인가요? 여기가 6억이고 여기는 60%인가요? 이게 지금 60%라서 이게 높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풀어도 정답은 똑같아요. 이게 이제 금액이 클 때에는 어차피 작은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결과는 같은데 이게 금액이 낮을 때는 이제 틀리게 되거든요. 여기 금액이 낮을 때는. 자, 아무튼 여기는 이제 3억 6천이 나오고요. 다음에 연소득이 얼마예요? 7천만 원이고 여기가 40%면은 2,800이죠. 근데 부채 상환액이 1,200을 빼면은 1,600인가요? 1,600을 뭐로 나눠야 돼요? 0.08로. 그러면 2억이 나오죠. 그래서 2억과 3억 6천 중에서 작은 쪽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억이 정답이에요. 다음에 24번은 저당 상환 방법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의 점증 상환 대출은 미래의 소득이 보장되는 젊은 부부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맞죠? 다음에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에 의하면 대출 기간 중 매월 납부하는 원리금 상환액 중 대출 원금 분할 상환액의 규모는 점점 늘어난다. 원금 상환액은 점점 늘어나죠. 그러니까 이 제일 중요한 그래프가 여기라 그랬죠. 이렇게 원리금 지불액이 일정한 거는 원리금 균등, 우리가 줄어드는 건 원금 균등 최정식. 이렇게. 그 중에서도 원리금 균등 상환은 이자는 이렇게, 원금 상환은 이렇게. 이거 계속 이렇게 그렸잖아요. 이거 여기서 틀리면 안 되죠. 사실은 여기서는 틀리면 안 돼요. 절대로. 다음에 3번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은 점증 상환 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초기에 자금 회수가 빠르다. 요거 두 개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오두기 비유할 때는 원리금 균등이 작용해서 처음에 얘는 오히려 빚이 늘어나는 부의 상환이 발생하니까. 그다음에 점증상환 대출은 주택의 보유 예정 기간이 짧은 사람에게 유리하다. 그렇죠? 이게 가면 갈수록 점점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잠깐 동안 보유하고 있다가 처분해서 상환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예전에는 많이 그렇게 했죠. 이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한때 그런 유행어도 있었죠. 부동산 불패다. 부동산에 사놓으면 뭐 절대로 손해 볼 일이 없다. 그러니까 쭉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죠. 그럴 때에는 이 점증 상환으로 대출 받으면은 이자 부담도 별로 없이 대출 받고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니까 짧은 기간 시세 차익 남기고 그냥 팔고 그랬던 거죠. 왜 과거에 그걸 제가 몰랐을까요? 과거에 정말 뭐죠? 유효이자율 이런 것도 제가 뭐 이렇게 직접 이렇게 대출 받거나 학생이 그렇게 해보지를 않으니까 그런 것도 몰랐죠. 지난번에 연 12%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매월 이제 우리가 갚아 나가거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유효이자율이라 그랬잖아요. 유효이자율을 따지면은 12%보다 훨씬 크다 그랬죠. 12.5625%라 그랬죠. 저는 이게 유효이자율이 적용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연 12%면 월 1%가 아니고 월 0.9%에서 복리 계산해도 12%가 돼도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야 공정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 근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실제로는 유효이자율로 적용되는 거죠.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음에 이제 5번에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은 원리금 균등 분할, 요거는 대출 기간 내내 동일한 금액으로 원금을 상환한다. 동일한 금액으로 원금을 상환하는 게 아니죠. 여기는 동일한 금액으로 원금을 상환하는 것은 원금 균등이죠.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다음은 자 25번 비율분석법이죠. 자, 이 비율분석법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이제 부채 감당률이거든요. 부채 감당률이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채무 분리행률. 이렇게 이제 자주 나옵니다. 물론 대부 비율은 대놓고 묻는 경우는 많지는 않는데, 워낙 이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제 등장을 하기는 하죠. 다음에 영업경비 비율. 이렇게. 아까 이 영업경비 비율은 뭐에 대한 영업경비 비율이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유효총소득이 많이 나온다 그랬죠. 딱 한 번 가능총소득이 나온 적 있어요. 딱 한 번. 그러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어떤 때는 유효총소득이, 어떤 때는 가능총소득이면 어떻게 풀겠냐. 문제에서 제시하는 대로 하면 돼요. 제시하는 대로. 유효를 주면은 유효총소득 쓰면 되는 거고, 가능을 주면 가능 쓰면 되는 거죠. 이게 영업경비 비율이고요. 그 다음에 대부 비율은 남의 거 비율이라 그랬죠. 남의 거 비율이니까 부동산 가치 전체에서 저당 대출 받은 부채 잔금이라 그랬죠. 여기 이제 동요가 많다 그랬죠. 대부 비율, 저당 비율이 두 가지가 제일 많이 써요. 이 두 가지는 영어 단어 LTV를 안 주기도 해요. 근데 다른 거는 대체로 이 LTV를 줘요. 그러니까 담보 인정 비율, 차입 비율, 대출 비율, 이런 표현, 융자 비율, 전부 다 LTV를 줘요. 그러니까, 워낙 용어가 사람들마다 번역이 다르니까 LTV 영어로 쓰면 제일 간편하잖아요. 아무튼, 이 영어로 LTV, 이게 이제 대부 비율인데, 여기 이제 부채 비율을 제가 안 썼죠, 이게. 사실은 부채 비율은 여기 등장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부채 비율은 다른 거라 그랬죠. 내 거분에 남의 거라 그랬죠. 언제 써먹는 개념인가 하면은 지렛대 효과에서 써먹는 개념이에요. 지렛대 효과에서 남의 돈을 얼마나 싸게 빌려서 얼마나 몇 배 뻥튀기 하느냐 이렇게 할 때 얼마나 싼 이자를 몇 배 뻥튀기 하느냐 이렇게 지렛대 효과 말씀드린 적 있죠. 그럴 때 써먹는 게 부채 비율. 몇 배 뻥튀기 한다 할 때. 그래서
남의 돈이 내 돈의 몇 배다.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게 부채 비율이에요. 부채 비율은 개념이 딱 하나, 동의어가 없어요. 딱 하나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대부 비율은 이렇게 동의어가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대부 비율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다 외울 필요가 없이. 그렇잖아요. 워낙 많은 게 다 외우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빌렸다는 뉘앙스가 있으면은 전부 다 일단 대부 비율로 가시라고요. 그럼 부채 비율은 따로 기억해야 되는 거죠. 내 거분에 남의 거. 자, 일단 그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훨씬 크대요.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훨씬 크다는 얘기는 이게 부채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액보다 훨씬 크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럼 어느 정도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한 3천? 3배? 세 배 정도면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순영업 소득이 9천인데 이 부채 서비스이 3천이면 세전은 6천이 되겠죠. 맞나요? 이 순영업 소득 9천은 총투자액이 번 거예요? 지분투자액이 번 거예요? 저당투자액이 번 거예요? 이거는 총투자액이 번 거죠. 그러니까 총투자액 10억이 투자됐는데 그 중에 자 그러면 남의 돈 사용 비율이 그 두 번째 표현이 뭐예요?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훨씬 큰 경우에 대부 비율이 매우 높대요. 대부 비율이 매우 높다는 건 남의 돈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한 70%면은 많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럼 내 돈이 3억, 남의 돈이 7억이요. 자, 대부 비율 굉장히 높아요. 이런 경우에 자, 10억으로 번 돈을 10억으로 번 9천을 3천 주고 남는 게 6천이거든요. 3천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요 7억 빌려온 은행에 주는 거죠. 그럼 요 6천은 누구한테 떨어지는 몫이에요? 요 3억한테 떨어지는 몫이죠. 7억한테는 3천을 갖다 주는데 3억한테는 6천이 떨어지고 있어요. 엄청난 지렛대 효과 아닌가요? 네,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훨씬 크고 대부 비율이 매우 높다면 정의 지렛대 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바로 옳은 편이에요. 다음에 영업경비 비율은 영업경비를 부동산 가치로 나누어 계산하나요? 유효청소득 뭐 이렇게 하죠. 또는 뭐 가능청소득 이렇게 이제 문제에서 제시한 대로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동일한 투자 아니라면 비율의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지가 않죠. 뭐 비율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총자산 회전율은 순영업소득을 부동산 가치로 나누나요? 순영업소득을 부동산 가치로 나누는 게 아니라 총소득이죠. 총소득을 부동산 가치로 나눠야 되죠. 이 총자산 회전율은 비율분석법에서 설명합니다. 그 뭐 수익률법에서도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도 하고요. 그다음에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다는 것은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지금 조는 거 아니죠? 분위기가 약간 조는 듯한 분위기가 느껴져요. 여러분들은 거기 무슨 그 결혼 기념일이라든가 무슨 이런 거 챙기시나요? 안 챙기면 혹시 별로 안 좋은 소리 듣지 않나요? 아, 들어요? 근데 결혼은 혼자 했나요? 그죠. 같이 해야죠. 그러죠. 뭔가 좀 이렇게 같이 해야 되잖아요. 뭘 하면은. 혼자 한 게 아니잖아요. 혼자? 아무튼, 자기는요, 제 생일도 까먹어요. 제 생일도 까먹으면서 자기 생일 안 챙겨줬다고 뭐라 그러죠. 또 요즘은 그래도 조금은 이제 덜해져서 뭐 결혼 기념일 별로 덜 얘기하는데 예전에는 뭐 없어?
뭐 이렇게 당연히 이제 받아야 되는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 우리 애한테 어떻게 가르쳐 줄까요? 한참 지금 복 빠져 있는데 이거는 안 가르쳐 줘도 지가 알아서 하겠죠. 지가 알아서 선물 주고 하겠죠. 아무튼 걱정스럽습니다. 이제 깨졌을 때 어떻게 될 건가. 자, 27번 보겠습니다. 26번인가요? 26번. 금리 상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은 차입자가 채무 불이행할 위험이 작아진다. 원래 변동금리 담보대출은 치명적인 단점이 뭐라 그랬어요? 치명적인 단점이 채무 불이행이죠. 특히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 금리가 올라가면은 대출금 예금금리를 올리면 대출금리도 올려줘야 되거든요. 이게 채무 불이행 위험이 치명적인 단점인데 여기다 뭐를 정하겠다는 얘기예요. 상한을 정하겠다는 얘기죠. 상한을 정하면 그만큼 채무 불이행 위험이 줄어드는 거죠. 대신 이러면은 누가 불리한 거예요? 대출 기관 은행이 불리하기 때문에 이 마진 폭을 조금 더 이렇게 높여서 하는 이렇게 마진 폭을 그래야 이제 기브 앤 테이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고요. 다음에 2번에 다계층 저당 증권에서 선순위 증권의 신용 등급은 후순위 증권의 신용 등급보다 낮다. 이게 틀렸죠. 자, CMO가 뭐라고 해요? CMO 다계층 만기가 1년짜리, 3년짜리, 5년짜리, 7년짜리, 10년짜리 다양하다 그래서 10년 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길게 하는데 제일 먼저 여기 원리금 준다 그랬죠. 그 다음 여기는 이자 여기는 이자도 안 준다 그랬어요. 여기는 계속 이자가 쌓여갑니다. 그러면 이제 1년이 지나면 여기 이제 먹고 떨어지는 거죠. 만기가 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2년째부터는 누구한테 원리금을 줘요? 여기 원리금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계속 이자 이거는 이자도 안 줘요. 쌓여가요. 자, 그럼 이제 원금 이자를 받는 순서가 이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제 조기 상환이 되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CMO나 MPTV는 조기 상환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조기 상환이 될 수 있죠. 혼합형이잖아요, 얘네들은. 혼합형이기 때문에 소유권은 누가 갖고 있지만 발행자가 갖고 있지만 원리금 수취권은 투자자가 갖고 간 상태예요. 그러니까 원리금 수취권을 갖고 갔다는 얘기는 차입자들이 조기 상환을 할 때 그 원리금을 조기로 상환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그 조기로 상환하는 원리금을 다 받아서 종료가 돼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 종료가 될 때 누가 먼저 종료되는 거예요? 여기 앞선 사람들이 먼저 종료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얘네들은 조기 상환 위험에는 노출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절대로 이 사람들이 웬만해가지고는 채무 불이행되지는 않는 거죠. 왜냐하면 혹시라도 돈이 모자라더라도 누구 먼저 줘야 돼요? 여기 먼저 줘야 돼요. 여기 먼저 주고 나중에 이거 갖고 있는 사람은 못 받을 수 있어요. 리먼 브러더스가 이거 갖고 있다가 쫄딱 망했잖아요. 리먼 브러더스 10년 전에 리먼 브러더스 파산했잖아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문에 리먼 이것 때문에 파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실을 보면 그나마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는 자금이 회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저당권 설정할 때 등기부에 1저당, 2저당, 3저당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신용등급이 뭐가 높겠어요, 당연히. 이게 앞에 있는 것이 신용등급이 당연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신용등급이라는 게 꼭 사람한테만 매기는 거 아니에요. 국가 신용등급도 있고 기업도 신용등급이 있고 개인도 있고 이런 채권도 신용등급이 있고 다 신용등급이 있어요. 이런 것들 신용등급 다 매기게 돼 있어요. 자, 아무튼 2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주택저당채권 담보부 채권의 발행자 MBB잖아요. MBB 발행자는 대출금의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을 부담한다. 발행자가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잖아요. MBB는. 그러니까 권리 위험 다 갖고 있으니까 맞고요. 다음에 4번에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조정주기가 짧을수록 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가 더 많이 부담하게 된다. 이게 짧으면 짧을수록 그만큼 더 자주 금리 변동 위험을 증가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차입자가 더 많이 부담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장기 모기지론에 소요되는 자금을 주로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채권과 주택저당증권, 그러니까 MBB 또는 MBS로 해석이 될 수 있죠. 번역이 그렇게 발행을 통해서 조달하고 있다. 옳은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27번 부동산 투자회사법 내용을 좀 쉬고 하겠습니다.